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한 범죄 조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당신은 혹시 인터넷의 어두운 면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게임의 실체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기술이 만들어낸 가장 복잡하고 치밀한 범죄 네트워크의 몰락에 관한 실화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결말부터 살펴봐야 해요. 2017년 7월 5일 방콕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벌어진 그 극적인 순간을 말이죠. 그날 아침 태국의 수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자유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구축한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수백만 달러의 자산, 럭셔리한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충돌음이 그의 평온한 아침을 깨뜨렸어요. 한 여성이 운전하는 도요타 캠리가 그의 집 앞 문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7개국이 참여한 국제적 수사작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거든요. 그 여성은 태국 왕립경찰의 요원이었고 이 순간을 위해 FBI와 DEA 수사관들은 수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해왔어요. 왜 이토록 많은 국가들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협력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10년대 초반 인터넷의 어두운 세계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었어요.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술과 추적이 불가능한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범죄자들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통적인 범죄 조직들이 물리적 공간에서 활동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전 세계를 상대로 범죄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하나의 전설적인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실크로드라는 이름의 이 사이트는 2011년 2월 출시되어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이곳에서 불법 물질을 거래했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년 반 만에 창립자가 체포되었고 실크로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나요. 당국이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실크로드 창립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이 사업의 수익성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실크로드가 사라지자마자 수많은 경쟁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섰거든요. 실크로드 2.0은 원조가 사라진 지 불과 35일 만에 등장했어요. 그러나 이 후속작은 1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에볼루션이라는 또 다른 대형 플랫폼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죠. 이 사이트는 독특한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매자들이 플랫폼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상품이 배송된 후에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플랫폼 운영자들이 항상 막대한 양의 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이를 출구 사기라고 부르죠. 아고라라는 사이트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실크로드의 정당한 후계자로 여겨졌지만 2015년 8월 자발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했어요. 사업이 너무 성공적이어서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기, 체포, 자발적 폐쇄, 해킹 등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기회가 생겼어요. 바로 알파베이였습니다. 2014년 7월 온라인에서 알파0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한 남자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존 플랫폼들의 실패 요인을 철저히 분석했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어요. 5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14년 12월 알파베이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기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 정보만을 취급했지만 곧 더 수익성 높은 상품들로 확장했어요. 불법 약물, 무기, 악성 소프트웨어, 심지어 자금 세탁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몇 가지 엄격한 금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콘텐츠와 러시아 은행 계좌 정보는 절대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선택적 금지 정책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알파체리가 러시아 당국과의 마찰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아니면 수사기관을 혼란시키기 위해 자신이 러시아인 것처럼 위장하려 했을 수도 있죠. 알파베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아마존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어 검색기는
필터링, 카테고리 분류가 모두 가능했어요. 결제는 비트코인, 모네로,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암호화폐로 이루어졌으며 거래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텀블러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러 사용자의 거래를 섞어서 개별 구매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플랫폼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 1년도 안 되어 등록 사용자 20만 명, 판매자 4만 명을 돌파했어요. 2017년에는 30만 개가 넘는 상품이 등록되어 있었고 1일 거래액이 5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알파02는 모든 거래에서 24%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는 그를 수백만 장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성공과 함께 조직도 확장되었습니다. 데스네이크라는 부관이 있었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중재자들, 그리고 홍보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이 있었어요. 사업이 안정화되자 알파에이처2는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드민으로 바꾸고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데지네이크를 통해 처리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알파챗2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수록 미국 수사당국은 그의 정체를 밝히는데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어두운 면을 지배하는 이 신비로운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추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수사관들이 직면한 첫 번째 도전은 알파베이 서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면 플랫폼을 폐쇄하거나 더 나아가 비밀리에 침투하여 운영자들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일반적인 웹사이트와 달리 다크 웹사이트들은 TA와 같은 익명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됩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전 세계 여러 서버를 무작위로 거쳐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실제 서버나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사관들은 다른 전략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플랫폼에서 약물을 구매하면서 판매자들의 실수를 기다렸어요. 포장지의 특징이나 우편 소인 등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말단 딜러들만 잡을 수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알파02 자신이었습니다. 알파베이의 배후 인물은 모든 보안 조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이 위험한 게임의 모든 규칙을 숙지하고 있었고 수사관들은 2016년 12월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에서 근무하는 DEA 요원 로버트 밀러의 이메일함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제공한 정보는 수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익명의 제보자는 알파베이 초창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사이트가 막 시작되었을 때 새로 가입한 사용자들에게 환영 이메일이 발송되었는데 이 이메일의 메타 데이터에 실제 발신자의 주소가 노출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오류는 즉시 수정되었지만 누군가는 그 초기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당국에 제보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는 pimp111tmail.com이었어요. 이 하나의 단서가 거대한 수사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이메일 주소를 추적하여 2008년과 2009년에 스카이록닷컴이라는 프랑스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려진 알렉스의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또한 오래된 데이팅 프로필도 찾아냈는데 여기에는 그의 고향이 캐나다 퀘벡주 남부의 투르아리비에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프로필에 따르면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였어요. 이메일 주소의 91이 그의 출생 연도라면 알파베이가 설립되었을 때 그는 23세였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토록 정교한 범죄 조직을 구축한 거죠. 알파02라는 사용자명은 프랑스어 기술 포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2008년 그는 이미지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게시물 하단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와 실명이 적혀 있었어요. 알렉상드르 카데스, 알렉산드르 케이즈였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의 실명을 알게 되었지만 현재 위치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추가 조사를 통해 그들은 카제스의 페이팔 계정을 찾아냈고 여기에도 개인 이메일 주소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링크드인 프로필을 통해서는 그가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EBX 테크놀로지스라는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어요. 결정적인 단서는 페이스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카제스의 약혼녀로 보이는 태국 여성의 프로필이 있었던 거예요. 이를 통해 수사관들은 그가 태국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수사의 초점을
방콕으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태국 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팀은 방콕에서 카제스 명의의 부동산 세 채를 확인했어요. 한 채는 고급 주거단지 내에 있었고 그는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방콕 외곽에는 두 번째 집이 있었고 300만 달러짜리 맨션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푸켓에는 휴가용 주택이 있었고 키프로스에서 또 다른 빌라를 구매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본격적인 감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카제스의 수백만 장자 라이프스타일에는 여러 대의 고급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람보르기니를 몰고 방콕 거리를 누비는 것을 즐겼어요. 요원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이동 경로를 추적했으며 아이폰의 위치 정보도 파악했습니다. 카제스는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방콕의 다른 집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했어요. 수사관들은 이곳을 독신자 숙소라고 불렀습니다. 흥미롭게도 카제스는 픽업 아티스트 포럼의 활발한 회원이었어요. 이곳에서 남성들은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조언을 주고받았죠. 그는 로우메오 카제스라는 이름으로 보수적인 가족 가치관을 표방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성공적인 연애 경험에 대한 다소 성차별적인 내용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크웹의 제왕이라는 타이틀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일상생활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카제스는 일찍 기상하여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한 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어학원에 다니거나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일상 패턴을 바탕으로 체포작전을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2017년 6월 작전 실행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서 놀라운 우연이 발생했습니다. 몇몇 미국 요원들이 방콕의 5성급 아테네 호텔 라운지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카제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는 포르쉐 파나메라를 입구에 주차하고 로비를 가로질러 직원에게로 향했습니다. 방콕에는 수천 개의 호텔이 있었는데 하필 그들이 있는 곳에 카제스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혹시 그들의 정체가 발각된 것일까요? 다크웹의 제왕이 그들을 앞질러 간 것일까요? 카제스는 요원들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업무 미팅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였죠. 그 순간 아무도 한 달 후 카제스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한편 유럽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알파베이가 세계 최대의 다크넷 시장이었지만 유럽에서는 한자 마켓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급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네덜란드 수사관들은 보안연구원의 제보를 통해 한자 마켓의 서버가 네덜란드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그들은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복사하며 사이트 운영자들의 수많은 대화 내용을 분석했어요. 대화 분석을 통해 운영자들이 독일인이며 아직도 독일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독일 연방수사청 BKA과 협력하여 한자 마켓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한자 마켓이 네덜란드 서버에서 사라졌습니다. 운영자들의 대화에서 당국은 여러 개의 비트코인 주소도 발견했어요. 그들은 비트코인 지갑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결국 네덜란드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도달했습니다. 거래소에 데이터를 요청한 결과 비트코인의 흔적이 리투아니아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독일과 네덜란드 당국은 리투아니아 당국과 협력하여 새로운 서버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에는 당국이 직접 타격을 가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FBI가 유럽 당국의 알파베이의 알파02를 체포하고 플랫폼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거예요. 이로써 오퍼레이션 베요넷이라는 코드명의 작전이 탄생했습니다. 이 작전은 FBI와 DEA가 주도하며 총 7개국의 법 집행기관이 협력하는 대규모 국제 공조 수사였어요. 유로폴도 참여했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타이밍이었어요. FBI는 네덜란드가 독일과 협력하여 한자 마켓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알파베이 페이 폐쇄를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알파베이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 사용자들이 대안을 찾아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어요. 다크웹에서는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출구 사기가 발생하면 사용자들과 판매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법 집행기관에 의해 비밀리에 통제되고 있는 사이트로 이동하게 될 것이었어요. 네덜란드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천 명의 범죄자들에 대한 유죄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죠. 알렉산더 카제스는 이 모든 계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람보르기니를 몰고 방콕을 누비며
좋아하는 포럼에 글을 올리고 아내를 속이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작전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어요. 네덜란드 당국이 리투아니아의 데이터 센터를 급습한 거예요. 동시에 독일 당국은 지겐과 쾰른에서 한자 마켓 운영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운영자들은 체포되기 전에 누구에게도 경고할 기회가 없었어요. 한자 마켓은 이제 네덜란드의 통제 하에 있었지만 다크웹 사용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상시와 같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2017년 7월 5일 방콕, 드디어 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카제스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오늘 태국 왕립 경찰 DEA, FBI가 합동으로 그를 체포할 예정이었어요. 2년 넘게 기다려온 알파 영희를 마침내 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회색 도요타 캠리가 태국 왕립경찰 요원의 운전으로 카제스의 집이 있는 막다른 길로 향했어요. 요원은 경비원에게 길을 잘못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서려다가 실수로 경미한 접촉 사고를 일으켰어요. 이 소란과 혼란은 카제스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나와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체포되는 순간 그의 기기들이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카제스는 집에서 나와 도요타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러 명의 경찰이 그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는 아마도 컴퓨터를 끄기 위해 다시 집 안으로 달려가려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더 빨랐어요. 수사관들은 즉시 그의 집으로 달려가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침실에서 발견된 노트북은 켜져 있었고 대기 모드가 아니었어요. 공무원들이 그를 제압한 순간 알파오비는 여전히 알파베이를 호스팅하는 서버에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노트북을 수색하여 알파베이 웹사이트와 서버에 대한 여러 개의 비밀번호를 찾아냈어요. 캐나다인의 총 자산은 2,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국은 그의 고급 자동차들, 부동산, 그리고 수백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했어요. 카제스의 아내도 기소되었습니다. 태국 여성인 그녀는 자금 세탁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인 10월 12일 알렉산더 카제스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구금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다크웹의 제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국이 알파베이를 폐쇄했다는 사실은 당분간 의도적으로 비밀로 유지되었어요. 플랫폼이 갑자기 오프라인이 되었지만 그 이유를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출구 사기인가? 해킹당한 것인가? 운영자들이 은퇴한 것인가? 예상했던 대로 수많은 사용자들이 한자 마켓을 포함한 다른 다크넷 플랫폼으로 이동했어요. 네덜란드 당국은 4주 동안 수천 명의 범죄자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귀중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2017년 7월 20일 한자 마켓도 마침내 폐쇄되었어요. 같은 날 미국 법무부는 알파베이와 한자의 동시 폐쇄를 공식 발표했으며 이는 전 세계 당국에게 큰 성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인식해야 해요. 다크웹 자체가 범죄자들만을 위한 악의적인 기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부 고발자들과 언론인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 필요해요. 특히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국가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알파베이와 같은 불법 마켓플레이스들은 여전히 이 복잡한 그림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전 세계적인 고양이와 쥐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법 약물, 무기, 위조 화폐,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높기 때문이거든요. 한자 마켓과 알파베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용자들은 다른 기존 플랫폼으로 몰려들었고 여러 개의 새로운 다크넷 시장이 생겨나 기존 시장 선두주자들보다 더 나은 위치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러시아의 다크넷 시장인 하이드라였어요. 이 플랫폼은 때로는 알파베이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드라도 2021년 독일과 미국 당국에 의해 결국 폐쇄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크웹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새로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경쟁자 중 하나는 데스네이크예요. 그는 2021년에 알파베이를 다시 출시했으며 오늘날까지도 다크넷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원래 알파베이의 부관이었던 바로 그 데스네이크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기술의 발전이 범죄의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법 집행기관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또한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기술과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알렉산더 카제스의 이야기는 현대 디지털 시대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예요. 23세의 젊은 나이에 전 세계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한 그의 기술적 능력은 분명 주목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는지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죠. 오퍼레이션 베요넷의 성공은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어요. 7개국이 협력하여 이룬 이 성과는 범죄가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에 법 집행 기관들도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은 기술적 보안 조치가 아무리 정교해도 인간의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훈도 남겼어요. 초기 환영 이메일에 실제 주소가 노출된 것,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당국에 제보한 것이 전체 수사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카제스의 일상생활과 온라인에서의 모습 사이의 대조도 흥미로운 점이에요. 다크웹에서는 신비로운 제왕이었지만 현실에서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요. 현재도 이와 유사한 플랫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당국과 범죄자들 사이의 기술적 군비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호화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자들의 은신 능력도 향상되지만 동시에 수사 기법과 국제 협력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범죄 형태들이 나타나며 새로운 대응 방안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디지털 시대의 고양이와 쥐 게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알렉산더 카제스와 알파베이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복잡하고 도전적인 문제들 중 하나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기술의 힘, 인간의 욕망, 정의의 추구, 그리고 자유와 안전 사이의 영원한 긴장 관계 말입니다.